계속해서 418페이지, 그 다음에 419페이지.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로서 행정 개입 청구권이 인정된다. 행정 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여러분들이 그 행정 개입 청구권에서 탄생 배경, 이론의 탄생 배경, 그 이하 등은 개별적으로 읽어보시고, 행정 개입 청구권이 성립되기 위한 것으로서는 일단 행정처에게 개입 의무가 있어야 되고, 또 행정권의 발동에 관한 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제3자, 즉 사익을 보호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420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사례가 쭉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 사법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대기환경보전법 33조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을 때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배출하는 경우에 개선 명령을 명할 수 있다. 즉 개선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화학기업P는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엄청난 양의 아황산가스를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장관 X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개선 명령을 발하지 않고 있다. 이때 인근 주민들에게 무엇이 인정되느냐? 행정 개입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법문에는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재량권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은 재량권이 0으로 축소되어서 행정 개입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행정 개입 청구권은 또 우리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 개입 청구권 외에 하자가 없는 재량권을 행사하라라고 하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인정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23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가 누차 오늘날 민주화되는 경향에 있어서 또 민주화 국가가 됨에 따라서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 사인의 주의가, 즉 사인의 권리 보호가 확장되고 있다. 조금 전에 본 우리가 여러 가지 소송, 경원자 소송이라든지 경업자 소송이라든지 이익인 소송이라든지 행정개입 청구권의 법리라든지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의 법리 등등이 개발되고 있는 것도 행정법 관계에서의 사인의 지위가 점진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또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선 첫 번째 424페이지를 보시면은 실체법상의 권리 확장이 있을 수가 있다. 과거에는 하나의 반사적 이익이다 라고 보았던 것을 이 반사적 이익이 법률상 이익으로 뭡니까? 전환되는 경우, 즉 반사적 이익의 보호 법익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들이 426페이지를 보시면은 반사적 이익과 법적 이익은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누차 설명을 했지만은 법적 이익은 법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이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법이 사인에게 즉 사익을 보호해주고 있는 경우, 이때 개인이 갖는 이익은 법적 이익이다. 또 법률상 보호 이익이다. 또는 법적 보호 이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익의 보호를 그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공익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를 한 결과 사인이 이를 우연하게 얻게 되는 이익, 이것은 단순한 법적 이익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점 때문에 그 반대로서 사실상 이익이다 이렇게 보고, 이것은 공익 목적의 실현의 결과 개인이 우연하게 누리는 이익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사적 이익의
불가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 반사적 이익이라고 봤던 것을 427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은 법적 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으로서 행정법 관계에서의 사인의주의가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429페이지를 보시는 그 판례가 반사적 이익이다 이렇게 본 사례는 예를 들어서 도로, 공원 등 공무의 일반 사용인 경우, 또 의사의 진료 의무 규정으로 환자가 받는 이익, 건축법상의 건축 제한 규정으로 인해서 인민, 즉 이웃이 받는 이익, 또는 예를 들어서 공적 부조로 생활보호 대상자가 받는 이익,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학생, 그렇죠?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학교, 즉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교죠. 통합구역으로서 받는 이익, 이것은 반사적 이익에 해당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430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반사적 이익의 내용으로서는 경찰 허가, 즉 허가에 의해서 받는 이익, 또는 공무의 일반 사용에 의해서 받는 이익, 도로의 통행, 공원의 산책, 이러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 타자에 대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받는 제3자 이익, 이것도 역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또 공공부조에 의해서 받는 이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거의 구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받는 이익, 바로 이러한 경우에 반사적 이익이다. 이렇게 과거에는 보았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날에서는 이러한 소위 말해서 공공부조에 의해서 받는 이익은 소위 말해서 생활보호 청구권을 갖는 권리다. 이렇게 보는 경향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떠한 국민이 받는 이익은 과거에는 이것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보았던 것을 오늘날에서는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공권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법에서 보호해주고 있는 법률상 이익이다, 또는 법률상 보호이익이다, 또는 법적 보호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늘어가고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행정법 관계에서의 사인의주의가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법상 사인의 권리가 확장되고 있는 경우이다. 그 다음에 절차법상으로서는 권리 확장이 되는 경우로서는 431페이지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자가 없는, 그렇죠, 재량권을 행사하라 라고 하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의 법적 성격은 433페이지를 보시면은 허가의 발급과 같은 실체법에 의해서 보장된 실체적 권리의 구제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는 별도로 재량의 흠을 발생시키지 말 것을 청구하는 형식적 권리요 절차적 권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만 절차적 권리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 절차적 권리는 여러분들이 435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차법적 권리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법적 권리는 소송을 통해서, 즉 행정쟁송법, 즉 쟁송법상의 권리, 이것을 절차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과 같은, 즉 이때의 권리는 실체법적인 권리인데 이것은 다만 형식적 권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절차적 권리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절차법적 권리가 아닌 절차적 권리요, 또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 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은 행정개입 청구권과는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냐면은, 행정개입 청구권은 재량권이 0으로 축소되어서 특정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행정개입
청구권은 재량권의 영혼의 축소가 적용되는 이론이지만은 그것을 사상적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은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의 경우는 행정청의 재량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에 하자가 없는 무하자 재량 행정행위를 청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이때 제기하는 소송을 우리가 지령소송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는 지령소송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야 이거 지령소송이 뭐지? 김일성 수령님의 지령을 받고 난판 간첩 이걸 말하는 건가 지령? 그래서 혼동이 되죠. 그래서 김백유 교수는 이것을 적법 재량 행사 소송이다. 김백유 교수 혼자 부르는 용어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다른 행정법 조서에는 지령소송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지령의 의미가 혼동을 야기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적법한 재량권을 행사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적법 재량 행사 소송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아직 재량권이 행정처에게 남아있다 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반해서 여러분들이 436페이지를 보시면은 재량권이 완전히 영으로 축소되어서 특정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때는 행정개입 청구권이 발생되고 이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유형이 바로 집행소송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이것을 김백유 교수는 특정행위 명령소송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페어플리시턴스 클락의 의무이행소송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행정처에서 특정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무이행소송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 국민에게 대단히 획기적인 권리구제의 소송 유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소송의 유형으로서 크게 세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소소송. 두 번째 무효등 확인소송. 무효등 확인소송을 들 수가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무효등이기 때문에 유효 확인소송. 우리가 이전번에도 봤던 친생자 존재 부존재 확인소. 친자 관계 부존재 확인소. 그렇죠. 그런 소송의 유형.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행정청의 부작위는 위법하다라고 하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 이것을 우리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취소 소송, 무효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과 관련해서 이를 대처해야 될 소송의 유형으로서 우리는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행정처분의 정의는 구치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처분도 하나의 처분인데, 거부 처분은 아니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이 부작위 경우, 부작위도 하나의 처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행정청에 대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냈는데 건축허가를 빨리 내주면은 문제될 게 없죠.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는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라고 하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거란 말이지. 그런데 행정청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 이때는 그 부작위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하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목적이 뭐야? 건축 허가를 내달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겠지. 그런데 다만 행정청에서 건축청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부작위가 위법하다라고 하는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자, 그에 따라서 행정청에서 그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그렇다면은 내가 처분을 내려줄게. 그래가지고 건축 허가 처분을 내려주면 되는데 뭡니까? 건축 허가 거부 처분을 내려버릴 수가 있는 거일 수도 있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다시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라고 하는 취소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여러분들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결과물 이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보다는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행정법 관계에 있어 사인의 지위를 확장시키는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만다무스, 독일에서는 페어플리시퉁스클라게 의무이행소송, 또 일본에서도 이러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일관된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은 의무이행소송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 왜? 법원이 행정청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령하는 것은 바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의무이행소송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법원이 행정청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하라. 즉 법원은 하나의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하나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행위 명령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이미 이러한 의무이행소송 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에서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단 말이지. 우리나라는 참 욕심이 많은 나라지. 선진국에서 어떠한 좋은 제도가 있다면 빨리 우리나라도 될 수 있으면 받아들이려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도입하자라고 과거부터 학자들이 주장했는데 우리나라의 일관된 과거의 대법원 판례에 의한다면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조금 전에 말했던 말이지. 그래서 의무이행소송제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일관된 판례를 유지해 왔었는데 이것은 권력분립의 원칙, 이것은 그 권력분립의 원칙이 뭔가 이 자체를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권력분립의 원칙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을 예를 들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삼권 분립해가지고 서로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제를 통하고 그 견제를 하고 그 견제를 통해서 국가 권력 상호 간의 균형을 취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유럽식 사고방식인 프랑스식 독일식 사고방식인 권력분립 원칙 이것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식 사고방식인 견제와 균형의 원칙 이것을 우리가 도입하는 것이 아니면은 권력분립 원칙이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사상 전환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즉 권력분립 원칙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을 서로 나누어서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권력 상호 간에 견제를 하고 그 견제를 통해서 균형을 이루고 이것은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과거와 같이 대법원에서는 권력분립 원칙을 내세워서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바로 견제와 균형 원칙 이것을 도입을 해서 또 견제와 균형 원칙을 의미한 것으로 봐서 사법부에서 행정부에 대하여 바로 특정한 의무를 이행하라라고 하는 의무이행소송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6년도에 나온 그 대법원에서 나온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이
폐지되고 의무이행소송제도로 바꾸어진 그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그대로 두자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구태의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두고 있는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두고 의무이행소송제도도 두자라고 하는 학자는 본인이 원하면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든지 또 본인이 원하면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취지라고 말하는데, 구태여 더 좋은 권리구제의 만전을 기하는 의무이행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선택을 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거야. 그래서 바보들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 만약에 의무이행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게 된다면 법원에서 행정공무원에게 명령을 해. 무엇을 하라. 건축허가를 내줘라. 이러한 명령을 했는데 행정공무원이 이것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처벌을 받기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 그래서 의무이행소송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소송 유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켜두는 이유는 우리가 법전을 쭉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켜두는데 갑자기 그렇죠. 자, 바로 이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439페이지를 보시면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성립되기 위한 성립 요건, 거기 쭉 보시면은 일단 강행법규성, 즉 행정처에게 어떠한 처분 의무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있다. 즉 행정청의 처분 의무가 존재할 것, 즉 행위 의무가 존재할 것, 이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규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그 행정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하자없는 재량권을 행사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어떠한 행정청과 행정처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뭡니까? 행정청에 대해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441페이지를 보시면 법률상 이익이 존재해야 된다. 즉 사익보호성, 이것을 우리가 그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을 달성시키기 위한 쟁송 수단으로서는 첫 번째 442페이지를 보시면은 취소 소송을 둘 수 있고 또 의무 이행 심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행정심판법에서는 취소 심판, 무효등 확인 심판, 그 다음에 의무 이행 심판과 같은 행정심판법에서는 첫 번째 취소 심판, 자, 행정심판법에서는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그 다음에 의무이행심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 그런데 행정소송법에서는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그 다음에 의무이행소송이 아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행정심판법에서는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제도를 두고 있는데 행정소송법에서는
취소 소송,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효 등 확인 소송, 세 번째 의무 이행 소송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행정심판법에서는 의무 이행 심판 제도를 두고 있는데 행정소송법에서는 의무 이행 소송을 두고 있지 않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도를 두고 있을까? 왜? 행정심판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처에게 우리가 소구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해신청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행정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을 하게 됩니다. 뭐 상급 감독청에서, 상급 감독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러면 자, 경상북도 도지사가 내린 어떠한 행정처분이 있었으면은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는 그 환경오염업자에 대해서 조업정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든지 또는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려야 된다든지 또는 폐쇄 명령을 내려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면 환경부 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환경부 장관에서 바로 이 경상북도 도지사가 내린 행정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왜? 상급 감독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 도지사, 그렇죠? 도지사가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서 장관이 일정한 상급 감독청에서 처분을 내린다면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 거야, 위반하지 않은 거야. 같은 행정부 내에서 상급 감독청이 바로 하급청에게 특정한 명령을 하는 경우 이것은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 의무 이행 소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법원인 사법부에서 행정부에게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대법원식 사고방식이 한다면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상급 감독청이 하급청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처분을 내렸던 것을 취소한다면 이것은 권력분립 원칙 이것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이행심판제도가 인정되는 것이다. 즉 과거의 고전적 권력분립 이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그렇죠? 의무이행심판제도는 행정심판의 경우는 행정청 내에서 행정부 내에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고 의무이행소송은 사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말이지. 그렇지만 권력분립 원칙은 말 그대로 국가 권력을 삼분화해서 서로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제, check and balance. 그렇죠. checks and balance.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견제와 균형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도입해서 국민의 권리이익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쟁송수단으로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보다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결과물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소송을 이용으로써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이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행정심판 전취주의. 이 문제는 과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행정심판 전취주의를 택해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고 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오늘날에서는 선택주의, 본인이 원하는 즉 법에서 특별하게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라 라고 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국세소송을, 조세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국세심판을 먼저 거쳐라 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선택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바로 이런 과거에는 행정심판 전취주의, 즉 필수적 행정심판 전취주의를 채택하다가 임의적 행정심판 전취주의로 변모되었는가?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행정심판을 제기해봐야 사실상 인용되는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야. 내가 행정 공무원으로서 말이지. 내가 내린 처분이 잘못됐다고? 즉 행정심판 전취주의를 두고 있는 이유 또는 행정심판 제도를 두고 있는 그 이유는 행정청이 자기가 내린 행정처분을 그 스스로 제대로 정확하게 내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권리남용 금지원칙이라든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었는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한 하나의 민주행정의 원리, 행정의 민주화 또는 행정의 능률화의 목적 때문에 행정심판 제도를 인정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행정심판을 제기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내가 내린 행정처분이 잘못됐다고? 인용하지 않아. 뭐 0.몇 프로, 0%. 그러니까 괜히 행정심판을 제기해봐야 시간만 낭비하고 경제력만 낭비되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버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필수적 행정심판 전취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임의적 행정심판 전취주의로 변모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의 국민의 행정법 관계에 있어 사유의 지위가 확장되기 위한 소송 유형으로서는 예방적 부작위 소송 또는 우리가 금지 소송을 들 수가 있습니다. 금지 소송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일정한 행정행위 또는 행정상 사실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집 앞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지 말아주시오 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예방적 금지 소송 또는 예방적 부작위 소송. 자기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라 이 말이야. 부작위는 무엇을 하지 마라. 독일어로 카인의 팔시베베궁. 내가 독일에 있을 때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장난으로 카인의 팔시베베궁. 이것은 뭐냐면은 움직이지 말라 이 말이야. 움직이면 쏜다. 이것이 바로 부작위 명령이야. 자기 명령은 뭐 하라. 부작위 명령은 뭐 하지 마라. 뭐가 건물을 철거하라. 자기 명령이죠. 부작위 명령은 뭐뭐 하지 마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지 마라. 또는 납골당을 설치하지 마라. 라고 하는 유형의 소송을 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금지 소송, 부작위 소송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 사례를 쭉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이 있는데 자기 집 옆에 어떠한 건축 허가가 내려질 것 같다. 그 경우에 일조권이 침해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건축 허가가 나오기 전에 행정법상의 구제 방법으로서 예방적 부작위 소송, 예방적 금지 소송 이것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과연 이러한 예방적 금지 소송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것인가? 개정안에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바로 이러한 예방적 부작위 소송, 금지 소송의 유형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449페이지를 보시면은 지령소송 또는 집행소송. 우리가 지령소송 아까도 말했지, 지령 그러니까 무슨 베샤이동스클라게, 독일에서 베샤이동스클라게,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지령소송 이렇게 부르고, 포남의 클라게, 이것을 집행소송,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집행소송,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집행소송이 인정되고,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령소송 형태를 취한다. 이렇게 부르지만은, 지령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 바와 같이 김일성 수령님의 지령을 받고 난판 간첩이야?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김백유 교수는 적법한 재량권을 행사라라고 하는 적법 재량 행사 소송 이렇게 부르고 있고,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어서 특정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는 집행소송의 포함의 클라게를 특정행위 명령 소송. 그렇기 때문에 적법 재량 행사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는, 즉 무하자 청구권이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소송되는 소송의 유형은 적법 재량 행사 소송이 될 것이고,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소송 유형은 특정행위 명령 소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450, 그 다음에 그 판례를 보시면은 이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의 판례는, 독일 판례는 국립대학 교수 채용 응모자의 경우에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그 판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 이것은 일정한 행정행위를 또는 행정처분을 내려달라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또는 청구하는 권리, 이것을 우리는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청구권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453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 개입 청구권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456페이지 독일에서의 행정 개입 청구권이 인정되게 된 그 법리의 전개, 이것은 연방 1960년 8월 18일 독일 연방행정법원이 내린 반트세게 우어타일, 즉 띠토 판결이 거기에 쭉 몇 줄을 쳐두시고 이 띠토 판결의 내용, 이것을 개별적으로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개입 청구권은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과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행정개입 청구권은 Ermessensprüfung auf Null, 재량권의 영으로 수축 이론. 그 다음에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아직 재량권이 남아있는 경우에 절차적 권리로서, 형식적 권리로서 하자가 없는 재량권을 행사하라라고 하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정개입 청구권과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그 적용되는 범위, 내용이 또 영역이 다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 그래서 영으로의 재량권 수축 이론, 이것은 우리가 무슨 이론이라 할 수 있죠? 영으로의 재량권의 수축 이론은 경찰 개입 청구권 또는 행정 개입 청구권이다. Ermessensprüfung auf Null. 어떤 교수는 Ermessensprüfung 하나,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가 아니고 재량권이 일로 수축되는 경우, 이렇게 부르는 교수도 있습니다. 재량권의 영으로 수축, 이것이 바로 행정개입 청구권인데, 재량권이 일로 수축되는 경우, 하나로 축소해야 된다. 즉 특정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교수도 있다. 과거 연세대학교 계셨던 홍정선 교수님께서 그러한 표현을 하고 계시기도 한 바 있다.
자, 459페이지 행정개입 청구권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행정청의 처분 의무가 일단 존재해야 될 것이다. 또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 이때 바로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행정개입 청구권이 적용되기 위한 영역으로서는 환경규제 행정영역, 그렇죠. 바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의 인근 주민은 환경부 장관에게 오염물질 배출 규제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질서행정 영역으로서는 무장공비의 또는 강도의 지배하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민은 군인 또는 경찰관에게 피해의 구출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971년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무장공비, 여러분들 그 김신조 사건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청와대에 습격을 해가지고 31명의 그 무장공비들이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고 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청와대 인근까지 왔다가 그 종로경찰 소정하고 전투가 벌어진 거야. 전투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장공비들이 사살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북악스카웨이 산책로를 쭉 따라서 올라가면은 호경암이라고 하는 그 바위가 있어. 그 호경암이라고 하는 바위에 무장공비들이 숨어 있었거든. 거기에 그 뭡니까? 총탄을 발사해가지고 바위가 파진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게 그리고 그 바위를 이름을 호경암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배규 교수가 북악스카이 산책할 때 어디까지 올라갔다 오냐면은 그 호경암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 호경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무장 공비들이 대항을 했었는데 거기에 박힌 총탄들이 말이지 수십 발의 총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호경암 그 한번 단어를 쳐봐. 그러면은 사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즉 서울을 수호한 바위다. 이렇게 그 명칭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에서 시민이 자 무장공비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신고를 했어. 그 신고를 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민은 무장공비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거든. 그래서 바로 이 뭡니까?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와 즉 군경 공무원에게 간첩 출연을 신고하고 구원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즉시 출동하지 않아서 사살된 사건에서 공무원들의 즉시 출동하지 아니한 직무 유기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므로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와 그렇죠 만인 누구와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판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는 김배규 교수가 볼 때 만족스럽지 못해. 즉 공무원들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은 이때는 공무원의 부작위가 위법하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군경 공무원들의 행위는 위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국민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이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개입 청구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 행정개입 청구권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행정개입 청구권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제3자에게 어떠한 처분을 내려달라. 자, 예를 들면
행정개입청구권은 나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청이 있고 그 다음에 제3자 여기 나는 주민이 돼도 상관이 없지. 주민이 우리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어떠한 처분을 내려달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행정개입청구권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청이 제3자에게 어떠한 처분을 내려달라. 이 제3자는 예를 들어서 연탄 공장이 있다면 연탄 공장에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다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면 주민은 행정청에 대해서 규제 발동권, 규제 감독권을 행사해달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즉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재량권, 이것이 점점 축소되어서 영으로 축소되어서 행정청은 바로 이 연탄 공장에 대해서 규제 감독권을 행사해야만 된다라고 보는 것이 행정 개입 청구권의 법리란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청이 특정한 어떠한 처분을 나에게 내려달라라고 하는 것도 행정 개입 청구권이다. 이렇게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개입 청구권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 즉 연탄 공장의 어떠한 불리한 행정 처분을 내려달라라고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에게 행정청이 특정한 행위를 해달라.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자,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인 0으로 축소되어 따라서 나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출동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는 말이죠. 경찰 개입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말이죠.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제3자에게 규제 감독권을 행사해달라. 이것도 하나의 행정 개입 청구권의 법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463페이지 시민소송. 그 시민소송 제도는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이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규제 관할권을 가진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법원에 그 행위의 억제 또는 규제 행정권의 발동을 소구하는 대권적 구제 수단으로서의 직무집행 명령 소송이다. 또는 만다무스다. 미국 경우는 만다무스 이렇게 부르고 있고 또 독일에서는 의무 이행 소송, 즉 페어플리시통. 페어플리시통은 의무야, 의무. 의무를 이행하라라고 하는 의무 이행 소송. 이러한 형태의 소송 유형을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5페이지 행정 과정 또는 행정 절차 참여권. 여러분들이 보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467페이지 주민 참가 제도.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소송 유형은 오늘날 행정법 관계에서 사유주의가 확장되기 때문에 인정되고 있는 이론들이다. 인인 소송이 인정되는 것이라든지 경업자 소송이 인정되는 것이라든지 시민 소송, 의무 이행 소송,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행정 개입 청구권, 적법 재량 행사 소송, 특정행위 명령 소송 등등이 인정되는 것은 오늘날 행정법 관계에서 사인의주의가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과거에는 이것은 반사적 이익이야. 따라서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보았던 것이 오늘날에는 반사적 이익의 보호 법익화 이론, 즉 반사적 이익이라고 보았던 것을 오늘날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으로 판례가 변모되고 있다. 그만큼 행정법 관계에서 사인의 지위가
확장되고 있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국가가 민주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 일반 사인의 지위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한 예로서는 468페이지를 보시면은 정보 공개 청구권,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과거에는 말이죠, 개인의 정보 이것이 특별하게 중요시 되지 않은 때가 있었지만 오늘날은 개인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보호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정보 공개를 또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알 권리 등등을 위해서 바로 정보 공개 청구권을 요구한단 말이죠. 옛날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로스쿨이 생겼는데 각 로스쿨마다 그 뭡니까?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었어.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 정말 좋은 로스쿨인가, 이것을 다 비밀로 했었는데 그 로스쿨 시험 점수를 공개하라 라고 하니까 그냥 공개가 이제 뭡니까? 대법원에서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 합격률이 어떻게 됐다, 또 어느 대학의 합격률은 어떻다, 이것이 일시에 공개가 되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바로 이것도 역시 정보 공개 청구권의 한 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정보 공개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도 행정법 관계에서의 사인의 지위, 이것을 확장시키는 의미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70페이지를 보시면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5절에 보시면은 정보 공개 청구권자, 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 이것도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교 성적, 이것은 정보 공개의 대상이 될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대학교 다닐 때, 한성대학교 다닐 때 행정법 시험 몇 점 맞았지, 이것은 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빠지겠죠. 바로 정보 공개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정보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71페이지를 보시면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의 재조명,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김백희 교수가 논문의 형식으로 써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의 내용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시고, 특히 481페이지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의 기타 적용 영역, 언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인정되느냐, 판단 여지, 뭐 그런 것들, 또 예를 들어서 483페이지 법률로부터의 자유로운 행정 등등 기타, 바로 여기에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492페이지 이러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과 관련해서 행정재량의 한계와 사법심사, 이것도 김백희 교수가 논문 형식으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을 연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의 법리.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526페이지를) 보시면 행정개입 청구권과 사법적 권리 구제, 이 행정개입 청구권의 법리와 또 사법적인, 즉 법을 통한 권리 구제의 방법은 어떠한 유형들이 있을까? 바로 이것도 김백희 교수가 논문 형식으로 써둔 것이기 때문에 행정개입 청구권의 법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경우는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행정개입 청구권을 논하라 또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을 논하라 라고 할 때 이러한 유형의 논문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사법시험이 존재한다면 또는 변호사 시험이 존재한다면 변호사 시험에 바로 이러한 유형의 시험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552페이지를 보시면은 특별 권력관계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 특별 권력관계는 우리가 이 전번 시간에도 간략하게 살펴보았지만은 이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특별 권력관계 이것을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권력관계 이론은 그가 지니고 있는 특수한 신분에 의해서 그의 기본권이 특별하게 제한받는 경우, 예를 들면 우리 헌법 제29조 2항에서 군인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군무원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전투나 훈련 등을 할 때 어떠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에서 주는 보상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중배상 금지 원칙,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바로 특별 권력관계 이론이다. 교수님이 얼마 전에 말이지, 임진강에 낚시를 하러 갔거든. 고기가 너무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장소로 옮겨가지고 그 임진강에 가면은 그 점프하는 데가 있어. 그걸 뭐라고 그러지? 번지 점프 있더라고. 그 번지 점프 맞은편에 아주 모래사장이 쫙 깔려 있는 거야. 야, 거기 참 좋다. 그래, 거기 모래사장에 가가지고 좀 찜질이나 해볼까? 그쪽에 차 몰고 가가지고 낚시나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군인들이 쫙 지키고 있어. 군인들이. 여기서 뭐해? 이랬대. 혹시 북한에서 요새 태풍이 불어가지고 비도 오고 태풍이 불어서 북한에서 목함지뢰가 또 내려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뢰를 탐지하고 있는 중이래, 지금. 탁 지뢰를 탐지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러면 교수님이 거기 가서 낚시하러 가려고 그랬었는데 목함지뢰가 또 내려왔으면 어떻게 큰일 날 뻔했지? 그래서 군인들이 말이지, 착 지뢰 탐지를 해. 그런데 삑삑삑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군인들이 소대장님 여기 소리 나는데요. 그래.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뭐 이병, 상병, 뭐 병장, 소위 이렇게 왔더라고. 쭉 군인들이. 그러면 그 소대장은 뭐 돼? 다른 군인들은 다 도망가고 피해 있고 교수님들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고. 그런데 그 소위가 말이지, 호미를 가지고 와서 땅을 파고 있는 거야. 야, 이거 뭐야? 거기 보니까 내가 볼 때 다 귀한 집 자식 같더라고. 아마 그 소위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니고 아마 대학교 ROTC 출신인 것 같아. 그러니까 김백규 교수가 대학 교수니까 그런 걸 유심하게 봤지. 저 소위는 ROTC 출신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있는데 혼자 호미로 그걸 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얼굴 막는 그러한 뭐 헬멧 같은 거 쓰고 있는데 지뢰가 폭발되면 그게 견뎌나겠냐? 이거 교수님이 울분을 느꼈던 것이지. 지뢰가 있으면은 로봇을 보낸다든지 해서 지뢰 탐지를 해야지. 다른 군인들은 다 나머지 귀한 자식 금수저 아들들인 것 같던데 소위 혼자만 호미로 파고 있더라고. 교수님이 파주에 살아봐서 아는데 그 호미 2,000원이면 사. 2,000원짜리 호미로 지뢰 탐지를 이 땅을 파고 있는 거야. 폭발하면 어떡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우리 헌법 제29조 2항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딱 헌법에 규정하고 있어. 특별 권력관계 이론에 의한 기본권 제한 문제야. 교수님이 옛날 독일에 있을 때 말이지, 통일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세파트를 구입하려고 말이지, 독일하고 교섭을 했던 모양이야, 세파트를.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통일되니까 세파트가 남아 돌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파트를 구입하려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입 타진을 했던 모양이야.
교수님이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얼마 전에 바그다디 그 사람을 사살할 때 그 세파트가 아닌 무슨 세파트 비슷하게 생긴 개가 추적을 했다고 그러잖아. 그러지? 과거 옛날 독일이 통일되니까 세파트를 우리가 수입하려고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독일 동물보호단체에서 한국에 수출하는 걸 반대해. 왜? 만약에 이 세파트들을 한국에 수출하면은 그 세파트들이 지뢰밭에 투입돼가지고 폭발돼서 죽을 거다. 이것 때문에 동물보호단체에서 반대를 하더라고. 김대기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우리나라에서는 지뢰밭에 세파트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육군 소위가 들어가서 호미로 파고 있다. 그러니까 호미로 육군 사람이 들어가서 지뢰밭에 들어가서 파니까 세파트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 나중에 그 군인이 말이지. 괜찮아. 이거 동전 오래된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고. 교수님이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히는 것이지. 그 나머지 귀한 자식이 말이지. 2,000원짜리 호미로 땅을 파고 목함 지뢰 발견하겠다고 땅을 파고 있으니 이게 만약에 지뢰에서 가지고 그 소위가 잘못해가지고 터졌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죠? 교수님이 분개하게 생겼어? 아니면은 분개하지 않게 생겼어? 분개하게 생겼지? 지금 오늘 수업도 빨리 끝내야 되는데 교수님이 구태여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특별 권력관계에 의한 기본권 제한. 이것이 과연 위헌이냐? 위헌이지. 평등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예 우리 헌법 29조 1항에 특별 권력관계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마라. 이렇게 헌법에 규정해버렸던 것이지.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해서 다 좋은 규정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쁜 규정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 개정안에는 특별 권력관계에 의한 기본권 제한 규정이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점진적인 발전이구나. 이렇게 교수님이 한때 기뻐했던 적이 있다. 그래서 김대기 교수는 이것을 특별 권력관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소위, 즉 마음에 안 든다. 독일어 소겐한테 소위 특별 권력관계 이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 권력관계 이론은 독일에서 독일 행정법의 아버지인 오토마이어가 주창을 했고, 독일을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수입을 했고, 또 일본을 좋아하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식민지를 갖다 바쳐버렸잖아. 옛날에. 세계에서 특별 권력관계 이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하는 나라는 독일, 일본, 한국 세 나라밖에 없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특별 권력관계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까지 딱 규정을 해서 특별 권력관계에 의한 기본권 제한 규정이 합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렇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